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29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 강의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그 이해는 왜 맨날 나의 몫이냐고요. 이런 질문들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그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참,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타인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견뎌야 될 고통인지 견디지 말아야 될 고통인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리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물을 확장하는 데도 고통이 따르는데 그럼 이제 지금의 나를 깨는 고통이 따르는데 이 지금의 나를 깨는 고통이 나를 확장하기 위한 고통인지 내가 파괴되는 과정의 고통인지는 본인밖에 판단을 못해요. 예. 뭐 이 시리즈 다 들으시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나의 우물을 확장하는 이 고통이 나를 나답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물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또 나를 나답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또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네. 근데 하여튼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인가 나를 파괴하는 고통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이 되시기는 할 것 같아요. 어 어 내가 누군가를 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럴 때 이 나의 희생은 상대방을 위한 진심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의 희생을 이용만 한다.'라고 느끼신다면 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한 건가?' 이 질문도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상대방을 위한 진심인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까지 희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참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정말 나를 위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 정도까지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굉장히 구분을 잘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보시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삼무의 조건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사람도 주는 것도 받는 사람도 없는 게 보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이해하고 사랑하지.'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야만 한다면 이게 쉽게 말해서 본전이 생각이 난다면 이렇게 뭘 해 주고 나서 생색이 너무 난다면 그건 보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생색이 안 날 만큼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생색 내고 싶을 만큼 줘 놓고는 "왜 내가 준 걸 너는 이용만 하냐. 어 왜 내가 준 거를 너는 고마워하지 않냐 충분히."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지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생색 안 낼 수 있는 수준만큼만 줘야죠. 예 그게 보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주고 네가 이거를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아도 난 별로 서운하지 않겠다." 요렇게 각오가 되는 수준까지만 줘야지 그걸 넘쳐서 줘 놓고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되면 진짜 관계는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이게 나의 희생이 상대방을 위한 진심인가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이거는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주고 싶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주었다가는 생색이 날 것 같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뭐 내 우물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주고 손해 봤다는 느낌 안 드는 정도까지만 너에게 주고 너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겠다.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내가 더 줄 수 있는 깜냥이면 좋지만 그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적절한 선을 음 그을 줄 알아야죠. 타인과 나 자신의 사이에서도 그쵸. 희생에서도 적절한 수준 본전 생각 안 날 만큼 네. 견뎌야 할 고통과 견디지 말아야 할 고통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본래적 자기를 성장시키는 고통은 견뎌야 될 고통이고요. 나의 본래적 자기, 진짜 나를 침해하는 고통은 견디지 말아야 할 고통인데 뭐 이걸 더 인제 예민하게 구분할 수 있어지면 좋죠. 이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규칙이나 팁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뭐 혹시라도 이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필요하면 이런 경우 어떡하냐고 이렇게 질문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다뤄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 저의 깜냥 안에서 해야겠죠. 제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이거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라고 해서 문학치료가 전미정 선생님의 글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 심리, 무의식을 동원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일단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데 내가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나의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타인을 막 오해하고 무시 안 한 사람 무시했다고 느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 얘기로도 좀 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은 대개 상처가 남긴 훈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상처, 내 인생의 상처, 그거가 굉장히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더라고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상처,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게 정말 나라는 존재를 특징 짓죠. 그래서 학대받고 자란 사람은 버림받느냐 아니냐는 것에만, 콤플렉스를 갖고 성장한 사람은 열등이냐 우등이냐는 것에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냐 아니냐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 집착할수록 마음 상하는 일이 적잖이 벌어지는데도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냐 아니냐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냐 사랑하지 않을 거냐만 막 집중하고 있으면 오히려 정말 사랑을 잃기가 쉽거든요. 자기한테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상대방에 대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저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할수록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자기가 자꾸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거를 되돌이켜 생각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로. 이게 지금 인제 뭐 문학 치료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반성, 되돌이켜 보는 거, 나에 대해서 메타 작업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 이거랑 다 연결이 되는 문제죠. 내가 나를 그만큼 봐야지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자신 안에 숨겨진 원초적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역시 또 상처만 옮기고 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 고슴도치처럼 막 이렇게 날이 서 있으면 누굴 만나도 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찌르는 건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아프니까 자꾸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만 찌르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얘기는 하지만 요즘엔 막 삼혼, 사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초혼에 만난 사람하고 동일한 스타일의 사람을 재혼에 만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초혼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좀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내가 깨지는 고통 속에서 나를 또 확장하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이해 못하던 걸 또 이해하게도 되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네가 문제다. 나의 문제를 하나도 안 보고 네가 문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혼에서도 그런 정신분석학적 과제가 똑같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여야지 초혼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혼에 정말 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만났으면 당연히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인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는 눈을 키우고 인간을 보는 눈을 키우면 그 초혼에서 했었어야 될 정신분석학적 과제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혼은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혼에서 이 정말 이 우리가 왜 매력을 타인을 그 배우자는 굉장히 나랑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너가 문제다." 이러면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재혼해도 큰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제가 개통철학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이, 나의 아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초원에서 해결했어야 될 정신분석학적 과제는 그대로 갖고 왔는데 현실적 조건은 어려워지니까 재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예. 자신 안에 숨겨진 원초적인 상처를 봐야 돼요. 모든 결혼 관계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니까 배우자 관계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런 면이 있어 저 사람의 저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봐서 노력을 할 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 양쪽 다 노력을 했는데 그런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충분히 양쪽 다 노력을 하고 나면 인제 알게 되거든요. 충분히 양쪽 다 노력을 하고 나면 이 관계가 노력을 더해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관계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인제 '이 초우는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 이제껏 노력해 왔고 우리가 쪼끔 더 노력하면 우리가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면 인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상처를 그 결혼 관계 내에서 해결하든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쪽으로만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역시 또 상처만 옮기고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만이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나거나 양쪽이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막 한쪽이 너무 이상하게 굴어도 한쪽이 건강하면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굴어도 이게 좀 정돈이 돼 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 가거든요. 그리고 양쪽이 끝까지 노력하면 더욱 좋죠. 예. 양쪽이 끝까지 노력한다면 예이츠의 말처럼 "배설물 위에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지간은 상대방의 무의식을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역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본인이 의식의 차원으로 올릴 수 없어서 무의식으로 내려놓은 거라서 역하다고요. 그런데 결혼 관계는 상대방의 역한 무의식을 들여다봐 주면서 '아 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수용해 주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유지되는 관계예요. 예. 근데 나한테는 상대방의 역한 모습만 보고 나한테는 역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소설을 쓰면 상대방만 원망하게 되죠. 상대방만 원망하다 보면 그냥 쉽게 쉽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예. 배설물 위에 훌륭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뭐 무의식 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얼마나 뭐 그죠? 특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서로 보듬으면서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건데 필요한 노력을 안 하고 헤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상처는 그야말로 숙명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상처를 딛고 서는 만큼 또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 상처받으면서 또 사랑을 키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부부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뽑힌 선수들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 성장시키는 게임인데 '아 내가 왜 이렇게 깨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어야 돼? 난 안 할래.' 이러면 인제 그 정신분석적 과제가 남죠. 예. 뭐 이것도 개통철학인데요. 철학 쪽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한 뭐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논리, 심리, 무의식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해 본 결과로 부부지간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정신분석학 과제를 좀 잘 수행을 해서 서로를 이해해 가고 나라는 존재를 둥글려 가고 나라는 존재를 확장해 가고 이러면 인제 그래도 자녀들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정신분석학적 과제를 안 해요. 그리고는 팽개쳐요 이거를. 팽개치면 이게 인제 그 관계를 끝내서 팽개치고 끝내면 딱 좋은데 이게 아이들에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둥글러졌어야 된다. 엄마는 엄마대로 둥글러지고 아빠는 아빠대로 둥글러졌어야 됐는데 이 부부지간에서 이게 둥글러지지가 못하니까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학적 과제가.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둘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막 둥글러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눌러 버려요. 그러니까 한쪽이 순종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이 부부의 정신분석학적 과제는 실현이 안 됐어요. 수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전이 자녀들한테 되거든요. 예. 뭐 이거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정신분석학 관련 선생님들에게 들으셔야 되지만 이게 사람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 막 심리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누군가가 또 내 속을 뒤집어요, 누군가가. 배우자로 인해 속 뒤집히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 문제로 가 갖고 자녀가 내 속을 뒤집기 시작하면 예, 그거 진짜 또 정말 어려워지죠. 이게 부부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뽑힌 선수들인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다고 봐요. 조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 정신분석학적 과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 사람은 이해해내야 하는 정신분석학적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팽개치고 너네 아빠가 너네 엄마가 이러면서 자녀하고의 관계를 맺으면 그게 이전돼요. 자녀에게 또 다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어려워요. 자, 서로를 성장시키는 게임의 내용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부부마다 그 문제들이 다 달라요. 정신분석적 과제가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게임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열되고 발효되는 법.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상처를 이 정신분석적 과제에 맞춰서 상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원망하는 쪽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의 분열과 발효를 통해서만 둘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상처를 가지고 노는 놀이치료의 장이다. 그렇게 스카펫 박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역설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너무 힘들지만 그 와중에 나의 우물이 확장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려다가 우물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깨지기만 할 뿐이다. 그러면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깨지기만 하는 걸로 만드느냐 확장하는 걸로 만드느냐도 또 역시 나의 노력인 측면이 있어서 거기서 인제 내가 깨지는 건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는 결국 본인의 의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할지의 그 의지고 그 의지는 또 사랑하고 연결되고 이게 돌고 도는 얘기가 되는데요.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